저는 무형문화연구원의 원장 하만희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 자리를 그 전문가들하고 전부 다 그 국제적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시하고 전주문화재단의 그런 아주 넉넉한 그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토론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무형유산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적으로는 있어 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 좀 더 공식적인 이런 그 컨퍼런스를 포럼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국내에서도 처음이고 외국에서도 뭐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어서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친 토론 발표와 토론을 좀 잘 그 숙지해서 다음 스텝으로 무엇을 다음 단계로는 어떤 우리가 또 그 논의와 그다음에 실천을 해갈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앞에 모신 분들은 어제하고 오늘의 그 발표를 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발표를 들으신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잘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책을 보고 나중에 좀 보시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분들에게 그 발표 때나 토론 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세 가지 질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로버트 바론에게도 똑같이, 그다음에 리온세 키한테도, 또 주아노와 마틴, 그리고 세버린 카샤 앤 타마라에게 세 가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오늘에 걸친 그런 토론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상기하고 다시 정리하고 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우리 논의한 거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개회사를 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 포럼이 시작된 것은 그 유네스코 NGO 포럼에서 워킹 그룹이 있는데, 리서치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 리서치 워킹 그룹에서 ICH and Tourism이라고 하는 툴킷을 만들었는데, 그 툴킷을 만드는 과정도 아주 좀 이렇게 지난했지만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같은 그 NGO 포럼에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마틴, 세브린, 카샤, 타마라 다들 관여를 좀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직접 우리가 툴키트라고 하는 이렇게 웹도시어로 만들어 놓은 그 툴키트를 보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또 활용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이제 이 논의가 시작된 거에 대한 배경도 어제 좀 들으셨을 거고, 오늘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그 무형문화유산은 ICH, 우리나라는 요즘 무형유산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ICH는 관광하고 별 관련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무형문화유산을 관광으로 이렇게 딱 직결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관광은 지나치게 상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이 상업으로 넘어오면 그것의 그 본질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그 보호 정책에 있어서 정말 이게 과연 보호가 될까? 보호 대신에 오히려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유네스코에서도 관광은 조금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공식적인 앞면, 우리 로버트 마론도 앞면 뒷면 얘기를 관광에서도 우리 어저께 배웠습니다. 앞면으로는 우리 그런 거 관련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광으로 많이 이용되고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이 유네스코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운 일을 유네스코 NGO들은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NGO들의 활동이 많은데 그 NGO 포럼에서 먼저 리서치 그룹이 모여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좀 더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다 마찬가지로 무형유산 공동체 혹은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다 아주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무형유산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렇게 뭐 부를 창출한다든가 명예를 막 얻는다든가 이런 게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다 어렵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분들이 지속 가능성은 또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운 그룹들과 개인 단체에게 지속 가능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거를 가시성을 제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이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투어라는 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뒷전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그 전문가들의 개입 없이 혹은 그 아까 컬처럴 브로커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컬처럴 브로커들의 개입 없이 하다 보면은 우리 오늘 그 강의에서 기조 강연에서 우리 그 류정화 박사님 얘기하듯이 1차 단계에서 그냥 뛰어넘어서 3차로 가면은 이 원 소스가 3차로 관광으로 활용될 때는 이미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관광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좀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해서 이거를 좋은 컨텐츠로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관광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무형유산 보유자 단체, 개인,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 우리가 어제 오늘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은 무형유산과 관광 많이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안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아마 이제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는 이거를 무형유산과 관광을 연결하는 건 우리나라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국제적인 그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방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경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표하신 분들의 많은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형유산과 관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베이스다. 공동체가 기본이 되는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약하죠. 공동체 승인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한다 그래야지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공동체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 내에 또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공동체니까 사람들로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욕망과 욕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승인이라든가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소통.
우리 집 바타나 모델 케이스 지금 타마라가 어제 발표했던 그 로비니 씨의 그 바타나 에코뮤지엄 굉장히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그 소통, 그 다음에 그 협력, 사람들끼리의 협력, 이웃 간의 협력, 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어저께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오늘 주로 이제 한 것 중에 그 두 분이 그 쉐버린 카사 미스 쉐버린 카사하고 우리 미스 조안 오아가 주로 하신 얘기들이 그 ICH와 관광의 이런 그 관광을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유네스코라든가 기타 그 여러 가지 협약이라든가 이런 그 약간의 협정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해서 그 좁히는 방법들과 논의들을 좀 소개를 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윤리적인 문제들, 소비자의 입장에서건 아니면 무형유산 공동체 입장에서건 그런 에티컬 컨슈머로서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어저께 기조 강연에서 로버트 바론이 전체적으로 이런 그 무형유산의 그 무형유산과 관광이 결합을 했을 때 그 좋은 점, 장점과 그다음에 그 나쁜 점, 그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좋은 케이스들을 쭉 설명을 해줬고, 그것을 이제 그 기조 강연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세부적인 논의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좋은 사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크로아티아의 그 바타나 에코뮤지엄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대두구 우리 그 부르키나파소의 그 리온세 키가 발표하신 그 굉장히 재밌는 아프리카의 그 탈을 가지고 그 좀 모범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저는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런 모범적인 케이스, 그다음에 우리 구혜경 선생님이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특히 야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그 밖에도 우리가 그 이 발표 중에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그 우리가 이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모범적인 케이스, 그다음에 우려될 만한 것 중에서는 뭐 토론자들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그 설지 씨인데 마지막 그 이렇게 질문을 한 사람 분이 걱정하듯이 과잉 관광이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다 이렇게 숙지를 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릴 그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첫째는 이런 그 living heritage, 살아있는 사람을 관광이라고 하면 보통 월드 헤리티지나 우리나라로 하면은 경주에 무슨 그 우리 불국사나 무슨 뭐 이런 그 유적 왕릉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서원, 절 뭐 이런 걸 보러 다니는데 그런 것들로 생각했던 그런 관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불만, 그 건물, 그 텐저블 불만을 얘기할 리도 없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큰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게 훼손되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근데 무형유산 관광은 사람들과의 그 접촉이고 사람들과의 소통이고 사람들과의 그 네트워킹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빙 헤리티지라고 부르는 이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을 우리가 이렇게 그 조합했을 때
우리 발표자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물론 이제 다 내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 논의에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봤고, 또 다시 말씀 여쭤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쭉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하나만 좀 골라 보시면 어떨까, 이런, 그래도 어떤 것들을 가장 우리가 좀 장점이라고 해도 좋고 우려할 점이라도 좋으니, 우리 논의 가운데 그 나온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뭐 같은 연관된 건데, 그 본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 같이 계속 어저께부터 지금 뭐 세션을 지금 몇 개 했죠? 한 8개 계속 같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발표에서 얻은 교훈은 뭘까? 무엇을 상대방 내가 한 것보다 상대방에서 무엇을 좀 우리가 그 learn the less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그 전주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 우리 그 숙제를 주셨어요. 우리 그 사회자 닥터 주커만 교수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한 거를 저더러 이렇게 답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꼭 그 답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그 지금 계속 지난주 토요일 오후부터 관광을 했습니다. 사실은 ICH와 관광의 접합을 실천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저희 그 CICS하고 스태프들하고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그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주에 좀 하고 싶은 관광을 이 ICH와 관광을 좀 이렇게 접합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전주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다 하셔도 되니까 우리가 이제 각자 우리 발표자분들께서 그 답이라기보다는 이제 같이 토론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래핑업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틀 동안 한 논의를 좀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기조 강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맨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랩업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the last 그 저기 마지막에 이제 요청을 할 거고, 그러면은 누가 오케이 마르틴이 제일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Thank you, Hanky, and thank you, and thanks again for everything. I think we all can say it many times, and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yes, an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is. I don't know if I think I can give an answer for question 1 and 2 after what I have learned these days and after what I have after my reflections. And I was thinking that this is getting, every time I think about this and I am in a space like this, it's getting more difficult because there's lots of challenges. When Joan was talking about the interviews they did with this weaver in Vietnam, and he was saying that there's no negative impacts of tourism. And I was thinking, of course there is not negative impacts because maybe he has more money because of tourism. Maybe there is like a better quality of life. Maybe they are having a better life. So if you are having a better life, do you think about ICH? So that's the question. How to think about ICH if your way of life is somehow improving? So
I don't know. So I really think we need more spaces like this. That's also why this is so important. More discussions, more books, more cases. Because when we see the case that Tamara and Leon's presented, we say, okay, this is possible. So we can be optimistic. But sometimes I feel that we need to take the subject from another perspective, because we talk about ICH, we talk about economic indicators, and I think we need to to try, because we still need like more indicators, but not economic indicators, but more social and cultural indicators. But not only the indicators that talk about crime, safety, education levels, and employment, which are like normally the social indicators, but how to measure like the social fabric of the communities. Is it getting better or not? Are the communities integrating because of tourism, or are they just being more like separated? Or how to measure dignity? How can we do that? How can we measure social justice, democratic health? How can we measure solidarity, eco-equilibrium? All these values, which are like the values that are really behind the Convention for Intangible Heritage. So I think we need to think more about that. That's my learning from this space. How to think about these kind of things, how to just take it from another perspective. Because if we keep thinking about economics, we will not solve the problem. And the problem will be there always. And always we will have more traditions disappearing because of tourism, and some others will get much better because of tourism. But this relationship will be always challenging. So I think we need to try to see other ways of approaching this problem.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꼭 경제적인 그 우리가 이득만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꼭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한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점점점 이렇게 실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렇게 격이 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증진에 대한 것들이 좀 아우러져서 종합적으로 이해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마틴 선생님의 그 좋은 답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Thank you very much. Next, 다음은 okay. Dr. Severin Kasia. Yeah, thank you. I will start with the second question, if you allow me. So I've learned that ICH in France is fully accessible and exemplary managed, thanks to Dr. Riou this morning. No, but it was very interesting to have again her point of view on ICH in France and the way it is managed. Seriously, I think I've been impressed more by the presentations during the awards by the three ladies actually from Mexico. I found it really beautiful, and it was very strong, I think, and also the presentation by our two friends from Colombia. And I think actually this comes more from side discussions with them, but yeah, I've been very impressed by this element that has been inscribed on the UNESCO lists of the jaguar and the whole culture actually, and all this system. And I understood that
they are very well organized as a community. And I think there is hope. Hearing from them, there is hope in this world, you know, because as far as I've understood, you know, there are conflicts with companies. Are they oil companies or whatever? Yeah. And the UNESCO inscription of the sacred site, thanks to this inscription, they managed to protect the area and to safeguard their ICH, what they presented. And also, I understood that there has been a trial, and they won, actually, about the benefits and about the way to manage this area, because they are the real guardians of the area. So I think this is really, really inspiring, and somehow it's beyond the convention and ICH, but I really love when ICH is, because you know, ICH can be used, unfortunately, in many different ways, for the good and for the bad. It can be instrumentalized, and we know it very well, we have many examples, but also it can be, in this case, ICH and the convention and the list, it's just a tool, but for, I mean, incredible purposes, and it works. So this is what I would like to keep as a takeaway among many others. And this leads me to your first question. I think what is the most important in linking ICH and tourism is community empowerment. In one way or another, so through capacity building or whatever, but it is the most important to ensure that people are autonomous and able to manage by themselves their image, their ICH, and to take the decisions. So, yeah, this is what I found the most important. Okay, thank you, Severin. 우리가 잠깐 언급하신 게 이제 ICH 그 대상, 우리의 그 전주 세계무형유산 대상의 실제 올해 그 수상자가 파이널리스트가 콜롬비아의 피라파라나강 유역의 그서 그 전통 문화를 보존하시는 팀이었는데, 그런 팀의 이렇게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그 멕시코의 임팩토의 그 마야의 그 직조를 전통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그 임팩토의 활동,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이렇게 듣고 보고 하시니까 굉장히 이렇게 감동적이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세계 무형유산 대상은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또는 유네스코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렇게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더 오픈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등재하는 데에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공동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오픈해서 우리가 굉장히 친절하게 그걸 하나하나 신청 과정에 대한 이렇게 워크숍도 했고요. 그러면은 신청서 쓰는 방법, 과정 뭐 이런 것도 다 해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 코트디부아르의 단민족에서 이렇게 전통문화 보존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또 이렇게 수상의 영예가 갔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좀 더 이런 ICH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이 이렇게 도구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또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고, 그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동체의 그 자율적인 참여라든가 또 역량면 강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Kasha. Who is next? Tamara? Okay. Yeah. Thank you for giving me the word. So I would like first to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and actually I want to emphasize the link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because also these heritage sites, especially historical cities or temples, are directly linked to ICH, and I really see it as important to also think about ICH in this in the value-based as a contribution to the value-based conservation of tangible heritage. I believe they also have many issues, and this is why the 1972 convention has also started to look at value-based conservation and hopefully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sites related to tourism. And in this sense, both for the tangible and intangible, I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e dialogue between the tourism sector and the heritage sector, which could or should work as a mediator between the communities and the tourism sector. Of course, it would be great to have communities involved in every and each step, but we know that this is sometimes impossible to have them always invited for planning with the tourism sector. But if there are facilitators, mediators, and I really here see the importance of us also as heritage professionals to really be supportive of our communities, to try to understand their values that they want to transmit to the tourism sector and work as a bridge. So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maybe could improve this relation between ICH and tourism. In relation to the lessons learned, I think, as well as Severin was saying now, the need for independence. I think this is something, the most important part that I learned from Lyons. He was talking about political engagement and not entering into, not being dependent on different political options. And I would add to that, also not being dependent on tourism and other or companies, big companies or financial donors, because by keeping your independence and working on your quality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they will be the ones coming to you, and you will be able to keep your integrity in a way. And I think this is a difficult path, but it is the right path. So thank you for mentioning that, Leonce.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lso, through the ethical principles that Severin was mentioning in her presentation, I have to say that I was thinking about how we are always saying, it really depends on the context, and we're never giving maybe final examples, but it is really like that. And I think that the emphasizing ethical principles and really going through it and applying in your own context is a lesson that I learned or have been remembered of thanks to this presentation. And finally, for the last question, which is a difficult one, and actually we have the same. Batana is just, as I said yesterday, a small drop in the mass tourism. But it's a light. It's a light for all the other practices that want to be sustainable. And I think that we shouldn't be so rigorous
and how do you say it? Yeah, to ourselves. Like we have to promote the good practices. We have to strive towards good practices, but we are not solving. We will never solve the problems of mass tourism. But we have to be persistent, because we have seen examples also with, for example, natural heritage. People go in different places based on the season of animals' migration, for example. So if, as again, I will go back to the, if we keep our integrity, if we keep our quality as ICH practice, through education and awareness raising, tourists will adapt their visiting calendars towards ICH practices. So they don't have to be always available. So yeah, I think that the crucial words are awareness raising and education. 네, 고맙습니다. Thank you.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서 이제 조정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제가 다시 뭐 설명을 안 해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조정 능력이 참 우리가 부족한데 이거는 조금 더 귀 담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뭐를 좀 더 많이 다른 발표자한테 어떤 것들을 더 배울 수 있었냐 했더니, 우리 리온세 선생님이 그 발표하셨을 때 인디펜던스를 강조했다. 이제 자기들의 그런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디 가서 이렇게 너무 디펜던시를, 의존적이지 않는 어떤 독립적인 걸 유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거랑 연결해서 우리 전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바타나 뮤지엄에도 잘 나가지만 그 잘 나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고 항상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이, 첫 번째는 이제 윤리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바타나 뮤지엄을 저도 안 가봤는데 이제 꼭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thank you very much. And 그 자연스럽게 naturally goes to 리온세. Yeah. Thank you. In fact, I didn't try to speak first because if you didn't prepare anything, you can easily tell that this person are already speaking about what I would like to speak about. So, thank you so much. One thing that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about the question number one, because we spoke about tourist ICH, and the background is the economic aspect. Martin has been a rapporteur of the evaluation body, and in the report most of time, there are too many questions. First of all, it is about surcommercialization, is it? But there is another aspect, it is the contextualization. And about tourists, that is one of the aspects that we have to have on mind. For instance, I thought this morning that we have some masks who can't appear during the day. And if I want to have more tourists and I make this mask appear on the day, it means that there is a very big problem. We can't avoid economic aspect for certain ICH. For instance, when I take someone who make baskets, if this person is not able to send a lot of baskets, it means that he can't transmit his knowledge to his children. But if it is able to earn his life by doing,
that it means that there is no problem for it. So sometimes when we have surcommercialization, it is a very good way to conserve your ICH. But if you decontextualize, that is the main problem, and it is what we have to avoid. We must not working in order to make our ICA, who is not really what the first sense of our ICA. If we don't have that, that will be a very big problem. For the second one, I don't know. When I make my presentation, the moderator, I don't remember his name again. But one aspect also is very important. He spoke about westernization. Westernization, because everybody want to have a way of life of Occidental peoples. Everyone want to have to dress with tie, to eat with spoon and fork and so and other, but with baguette, to sleep in stone houses, we don't have it again. And that is a very big problem, because when we are trying to promote our ICH, we want to, we want to make happy the tourists, but we are not focusing we are not focused on the community. And that is also very dangerous for us. We say that community, the letter is C, and when we take the C is the first letter of center. So we have to put the community on the center. We have to involve them. That's why the word inclus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d for anything we are doing for ICH. So I won't be very long. There is something else. Can I stop here? Okay, I think that I will stop here for the moment. If I have something to add, I will. Thank you. 이 학생 때부터 리온세 씨는 아프리카 자국의 그 탈을 전승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유네스코 활동을 해서 EB까지 이밸류에이션 바디를 했던 경험에 대해서, 근데 그때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그 경제적인 거를 쫓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팔 때도 결국은 파는 거 경제적인 이윤을 위해서 막 팔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전승이 될까? 퀄리티가 유지될까? 뭐 이런,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을 합칠 경우라도 이게 지나친 그 상업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서구화, 그러니까 서구적인 것에 너무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자기들의 그런 그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경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유네스코 활동에서도 아프리카의 그 자국의 거를 물론 하고 있지만 그 아프리카의 많은 그 지역에서 다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how about Joanne? I think everybody said everything now. I think in terms of lessons learned, at the center of what people are saying, it's that living the values. So understanding what the values are around the ICH and then living it, maintaining integrity throughout. And the examples we've heard, Key, Tamara,
and the practitioners we've met and the awardees are living their values around their ICH on a day-to-day basis. And that is grounding and centering in that wider context of all the things like mass tourism, economics, and politics and politicians, which tend to be quite short-term. So, but that brings me back to question 1 around sustainability. You need the people and the community for it to be sustainable. If you take the people out, it might look okay for a while, but it will become Disneyfied, and then eventually museumified. So it ends up in a museum. It is redundant because the people are detached from it. So if you detach your people, there is no long-term future for the living heritage because you need the people in it. But in terms of any kind of development, as we say, or sustainability, you need to have the people in it, and you need to have the community empowered so that they are in control. If that detaches, and it's been mentioned at Jeonju, here there's the beginnings of detachment, you can go back and reattach and revisit the values. But you also need, there are many stakeholders involved, and in this case, it's complex, many stakeholders and many different agendas. But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put that safeguarding in the middle and the community's ability to continue to practice, then you bring those stakeholders together. You might not get very far in terms of, say, money talks. I think Robert said it, heads and beds. But that won't give you a long-term solution. So if people want a long-term investment of their dollars for tourism, they need to have something sustainable. So there are arguments and powerful illustrations, and I think key in terms of that intentionalness and understanding, not wanting the independence, and wanting to keep that integrity and values anchored in the community and the living heritage, then it's a good starting point for dialogue. So that's my other point. It's creating a platform or a space for dialogue to start. So some people are quite happy in their fancy, rich, making money area. And the community may have said, it's not for us anymore, we don't relate to it. So there's that alienation. So how do you start building the links to allow the dialogue to begin? And for the reconnections to happen so that the restoration of those values in the space, in the community, can begin to happen so that you have sustainability and have something for the long term. And it's not easy, but I've seen it so many times where it's helicoptered in, dropped on a community, all looks great, and then within 10 years, it's finished, or it's changed beyond what, there is no values and no integrity left. But it takes time to build those pieces and build those bridges. And I've been totally inspired by what I've seen here, but also my colleagues' presentations bringing clarity to some of the issues and understanding. Robert, with his overview over the past 20-odd, 30 years, I think we went back, but really pulling out the key points. Martine now understand more behind the web dossier, but also Séverine, that clarity this afternoon of your key points pulled out, really, really helpful and something to take away and learn. But I say, nothing beats a bit of inspiration from the grassroots, the coalfac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Tamara and Key's presentations, but also overview of your Professor John, her overview, very valuable. So thank you again for a really rich and enriching time and creating a bit of time for us to be able to think as well. Thank you. 우리 그 조엔 선생님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좀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은 결국은 살아있는 유산이 리빙 헤리티지가 사라지면, 사람이 그곳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또 박제화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뮤지엄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그거를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탈락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전주해 주는 그 교훈도 이제 같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을 우리 조한 선생님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연상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 이 많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공동체에 있는데 한옥마을 근데 이런 공동체들이 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그 안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가는 것들이 아마 지금의 그런 그 이렇게 갈등, 위기 이런 거를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동료들이나 혹은 우리가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어떤 것들이 좋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떤 걸 배우시게 됐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로버트 바론 기조 강연에서 이렇게 이렇게 오버뷰 해주는 그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이렇게 좀 그 좋은 그 레슨을 받았다라고 했고, 네, 마틴 같은 경우에도 웹도시어를 만드는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고 등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요번에 2024년 그 전주무형유산 대상 수상자들의 그런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그런 무형유산의 그 실천 활동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신 그 로버트 바론 교수님께 이제 조금 더 그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이거를 조금 더 랩핑업 하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Thank you. This has been an inspiring several days, and Changzhou is such a wonderful, you could call it a laboratory for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and thinking about tourism. It's right before our eyes here. For the first question, one of the things that Hani said was what's distinctive about ICH tourism, that involves people rather than things. In that sense, we can think of all tourism as having an ICH dimension. I mentioned yesterday sense of place, but there are all other sorts of experiences that are not tangible, including what's considered the elements of ICH. Tourism scholars speak of tourism as being part of what's called the contact zone, where people come 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hat they wouldn't ordinarily encounter in their everyday lives. And we need to think about the kinds of interactions that happen there, that the interaction should be, as Ole Ronström, a Swedish ethnologist, says, that he distinguishes between the visitor and the guest. So how do you make the relationships meaningful and non-transactional? So, you know, where it's not solely commercial, I guess you could say, but that's a human kind of interaction, that it's beyond just the encounter with a service person that's that's superficial, which, you know, indeed happens in tourism, but different kinds of tourisms have different kinds of interactions and different sorts of experiences of other people and their ICH, their heritage. Just to list a number of different kinds of tourisms that many, if not most, if not all of them, have some kind of heritage dimension and interaction with community members. There's adventure tourism, there's adoption tourism, there's, which is a fascinating kind of tourism where you, a friend of mine, a Korean friend of mine, took Korean adoptees back to Korea, and I've spoken to people who've done that experience in China, and that's certainly an experience of heritage and ICH. Medical tourism with there's certain interaction. Sex tourism, which is you know, obviously quite exploitative
you know, a really a sad phenomenon, but it's a pretty extensive industry in some places. Dark tourism, voluntourism, which involves interaction and connection with heritage. There's heritage tourism that's explicitly devoted to heritage, but the different kinds of heritage, such as industrial heritage and other sorts of heritage experiences that people are interested in. There's backpacking, which has always been an experiential kind of tourism involving the back regions. And there's the cruises, and I can go on and on. There are other sorts of niche tourism. So tourism is not a monolithic phenomenon, that all the various kinds of tourism have some sorts of interaction with local people and have an ICH dimension. So, you know, answering the question about, or something Hani mentioned about what's distinctive about tourism. Lessons learned,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stuck in my mind. Two things that really made me think a lot was Leonce's presentation, where he spoke about what a mask is. And I thought about the mask that involves the entire costume, the adornment of the entire body, and that has a significance for people. And you know, it made me think about the issues of repatriation and the objects that are divorced, wrenched out of their local context in museums throughout the world, and how ICH tourism can enable a sort of more holistic experience of how people represent their cultures than objects that are decontextualized. And I also love the example of Verona, among many examples that my friends here presented, because Verona, that Verona example was of a place which was of value for both for local residents and for the tourists, that there was a balance that was achieved. How do you get to that sweet spot? And third, in terms of Changzhou, I want to relate experience first I had about. I had the experience about 2 hours ago. So I took a little walk, and there was a Confucian school, which is about 2 or 3 buildings down, which is a school learning about Confucianism. That's from the 17th century. There's absolutely nobody there, and it was a really it was an epiphany. It was a really wonderfully intense experience of this neighborhood, this areas, and. So, you know, the point being, too, that there are areas in Changzhou that are flooded with tourists, where there are tourist shops and such. There are others that are less, at least today, they weren't as experienced. So, one of the sort of instructions that are given for over-tourism is to spread out activities. So there are some remarkable places in Changzhou, I think, that along the river as well, near here, that are not, maybe not as touristed, maybe they're more touristed at other times of year. And it wasn't exactly a back region either. It was in the historic area here. So I guess one thing that, if I'd have one suggestion about tourism here, and I want to relate an experience that I had in 2009, I think, 2008. I was in Korea the other time I was in Korea. And I went to a marvelous national park in the northeast part of Korea, where there are hermitages and monasteries, and I can't pronounce it, I have to apologize. And I went to hot springs, and I was the only visitor from outside of Korea, and people were astonished that, you know,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interested in this? And I think it embodied a characteristic of Korea, at least at the time. Maybe, I think maybe it's changed, that it's historically been known as the hermit kingdom, and self-contained, with a very, very strong traditional culture. And certainly in the 21st century, it's been outwardly directed, and the K-wave is very powerful. It's a hyper-modern place, but it's also a hyper-modern country, but it's also highly traditional. And so what I want to say in particular, just about the experience of Korean culture, that I think Changzhou tourism is preponderantly people from Korea. And last night, on the way back, there was a presentation by monks right across the street, and it was from our hotel. And there wasn't any explanation in English, but it was an absolutely transfixing experience. And so I think one question for Changzhou tourism is how
you interpret some aspects of ICH that others might not understand. And also, I think maybe there could be perhaps more of a recognition among Korean people about what's intrinsically interesting and exciting and entertaining about Korean traditions. So I know in Samonori is something I've seen several times in New York, and certainly with Pansori and some other traditions, performance traditions. They're rhythm-driven, and so they have a dynamism and an excitement, and they have a relationship to movement that is, I think, is relatively distinctive for East Asian performing traditions, and I think would be of interest to other people, and perhaps they can have some more explanation for outsiders.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만 그 정리해 보면은 결국은 그 제가 어떤 게 가장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다른 그 발표자분들한테 경험 이렇게 배우게 된 것들, 또는 뭐 전주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이거를 좀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 그 투어리즘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느냐, 어느 뭐 하나를 얘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다양한 그 투어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ICH하고 투어리즘을 결합할 때 그 다양한 관광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렇게 ICH를 결합해가는 그런 것들에 그 노력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그 조금 들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본인이 경험했던 것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좋은 그 곳들, 명소들, 온천 뭐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지만, 또 이 그 우리가 갖는 독특한 그 감정의 그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를 좀 가져도 좋겠다라고 이제 저는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마지막 그 지난번 세션에 전주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 투어리즘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주 한옥마을이 좀 자꾸 우리 쭉 여기 다 답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답을 조금 더 이렇게 그 우리 직접 그 아티클을 쓰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초청을 해서 인바이트해서 우리 그 아마갈라 선생님께 조금 더 이렇게 전주의 그 투어리즘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갈라, can you answer to the last question that Ms. Seol asked? Thank you, Professor Hanihan, and thank you to all the panelists for the wonderful discussion. All I can say is that over-tourism, when people talk about it, they always talk about big cities like Venice, Barcelona, but they forget that not only Cheongju, UNESCO actually had a major project with NORAD support, focusing on Lijiang, Hoi An, Bharatpur in Nepal, Lijiang in China, of course, and Hoi An in Vietnam, Bharatpur in Vietnam, Bharatpur in Nepal, Lavuka in Fiji, to address the same sort of situation that Cheongju is facing. You know, does tourism transform the sense of place and identity of people? And but it was done within the context of World Heritage Tourism. But the entire focus was very much on intangible heritage and tourism, how things are changing. And I think that one of the things when we talk about, I hope you don't mind my saying this, I'm an old man, remembering things, and that when we talk abou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to question, I mean, in fact, when we were discussing this in the drafting of the convention in 2002, Sharif, in fact, was one of the people who raised the issue from your organization in France, and is cultural amnesia. There's cultural amnesia in communities, there's cultural amnesia among us. You know, we forget that there's so much research has been done. And like the case study that Joanne mentioned with the British Council, if you look at Bachang village near Hanoi, or Damcha village in Halong Bay in Quang Ninh province, same kind of issues, you know, interventions were made. And I think Martin made in his comment, you know, if people are facing poverty, their quality of life has improved, they might want to move on. Martin, that's exactly what happened. When I went 20 years ago to the launch of the Batana Eco Museum, I was actually brought in to talk about the fishing communities in Halong Bay. They built a floating museum. But you know what? The floating museum doesn't exist anymore. Simple reason is that the fishing people were very poor and they were treated very badly by the Viet, even though they're Viet. It's very much like the Dalits or the so-called untouchables in India. But through the floating museum, their lifestyle has changed. They earn money, they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and they settled, they got land, they settled on land, they didn't want to live on the sea. These are the people who used to be called sea gypsies. And so they decided they don't want to live on the sea anymore. And people have a choice. That's what community ownership, community leadership is about it. They can make a decision. If they can make a decision, then it's a fair practice when we talk about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and community leadership. So there are many places in India where people make a decision. These are the what we call, you know, slightly romantically bearers and transmitters. They make a decision that they don't want to continue, they want to change. And I mean, like I come from a hill tribe in India. A lot of us made a choice in hill tribes. We don't want to be like, you know, loincloth, bow and arrow, noble savages in the Garden of Eden, frozen in time. Everybody is changed, and we're also changing. So how do we capture that? How do we analyze it? For this, we need longitudinal studies. I can hardly think of a single longitudinal study in the dossier or within the heritage field of intangible heritage. Over a period of time, we need longitudinal studies. Thank you. That's where I would like to stop. Thank you. Okay, thank you very much. 그 좋은 우리가 이제 자꾸 세상이 변화하는데 그 이제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승 교육, 전승 우리가 무형유산을 얘기할 때는 항상 전승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승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형유산이 미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공부하신 바탕을 두고 저희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질문을 우리 여기 발표자 분들에게 오케이, alright, 마틴. Yes, it works. See. Yes, I also kind of apologize because I think we owe all you an answer to question 3,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us to give recommendations to Jeonju. Yeah, and but I am trying to think about that because the first reaction is to tell you keep doing your work. And the center does a wonderful work, so that's very important for the city for sure. And I will not say don't look away, but kind of don't look away because you do so many nice things. These exchanges are great. But Severin was saying that Korea is an example for the world in the management of the intangible heritage. So just keep doing little things and
maybe you can also replicate them here. We have seen in the tour some wonderful like examples, like the flag dance, the fan making, and that's like these little activities that allow us to understand the society in Korea, in Jeonju. So if you can change the tourism towards these kinds of activities, that's for you, but also for the city, maybe that could be great, and that it can help everyone to understand why these things are important and why they should we should keep trying to learn about that. When we were having, like, I think it was the first day we were having, like, at lunchtime, they were explaining us the dishes and why this is so traditional. And one of the young translators who was with us was telling me, this is very good, but I don't know how to cook these kind of things. And I'm not, and I mean, it's like maybe men don't cook, but he didn't know many of the things that we were learning that day. And also with the liquor museum. So these kind of things, okay, we were learning these things, but tourism should also be some kind of education tool. So if you can use these activities, these tours for education of the youngest, that also could be really, really nice. But really, I mean, we also came here to learn, because you really do a wonderful work,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us to give you recommendations, but we do our best. Thank you very much. 우리 지금 제가 이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 포럼에 오시기 전에 투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전주의 그 무형유산도 그렇지만은 한국의 무형유산을 좀 더 이렇게 전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좀 힘든 스케줄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힘들면 그냥 호텔에 가서 쉬십시오. 힘들면 그다음에 또 호텔에 가서 쉬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호텔에 가서 안 쉬시고 계속 그거를 다 나흘 동안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마웠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고민해보자고, 이제 이런 포럼에서 같이 우리가 논의해볼 그런 이제 요량으로 이제 그런 투어를 먼저 했는데, 이제 우리 마틴께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은 좀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는 우리가 무형유산의 그런 것들을 다 배울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뭔가를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의미가 전달이 충분히 되니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좋은 평을 해주셔서 제가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만큼만 하고요.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형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나연이고요. 동시에 저는 사실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질문을 듣고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어떤 분께 딱 집어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하자면, 이미 과잉 관광으로 인해서 무형유산이 산업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연화, 그러니까 즉 고정화된 상태가 이미 되었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 현지인들이 그것에 만족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무형유산을 공부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할지. 사실 어제 한복을 시상식에서 이제 저희
화동들이 입고 나왔었는데 사실 그 한복도 한국에서는 현재 이게 전통 한복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복을 입은 어린 친구들은 이 한복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든 상황과 더불어 그러니까 이미 무형유산이 어떻게 보면 고정화되었는데 이 고정화된 그걸 향유하는 현지인들이 마음에 든다 했을 때 우리 같은 뭔가 무형유산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I can try. I think we can all try to respond. What my first answer is that if the traditions, I mean, the traditions can be commercialized in some way, but as much as they keep their traditional values, as much as they can, they keep being important for the people. I will say it's okay. So in any case, it's just for the scholars or for the people working in intangible heritage to keep showing them that why this is important. In the moment that these traditions can lose their sense and they are just doing it because it is beautiful and that's it, in that case, I think that's something else. But there's a history behind, there's a tradition or an oral history behind. So I think that's important to show everyone which is this history, this importance, and that should be done maybe at some point, or maybe to like write more about this history or something like that. Yeah, I would also like to add that from our side, in terms of being heritage experts, what we can do is just raise awareness, educate, research more, explain the historical developments and the importance of some aspects. But actually, as we know, living heritage, and I have been talking about it, is prone to change. And actually, specifically with costumes, I will not say this is the case in Korea, but for Croatia especially, you know, all the people in folklore groups, they think that this dress that they are wearing now, that they learn from their grandmothers and grandparents, was like that for centuries. But we know from the studies that they changed a lot, and they were influenced by court style of the Baroque, you know, the Spanish court style. And it influenced the color, for example, white, black. It was not used. For example, for wedding dresses, it was red, and now we all dress white. So we see, and it was like 200 or 300 years ago. So our traditional costumes, for example, in Croatia, is like maybe 200 years, 150 years, as it is. But everyone thinks it's for like hundreds and centuries back. So our duty is to record, to write about it, to raise awareness, to educate, but it is really cultu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changing and adapting, and maybe we can't do anything but just follow these changes. Thank you. Yeah. So it's not a solution, but rather to add a bit of complexity, because you raised a very important point that we very often face working with the communities. Who represents the community? Who is the community, and who represents the community? And what if the community, into the community, within the community, the different members have different visions of ICH and what it should be, how it should be? And there is no answer, but just to say that you touched this is why I was referring to you know, this compass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different partners, but also within the communities itself, because here it appears that
part of the community, and you mentioned the young generation, may be satisfied with these changes and fusion, but it appears that other part of the community, like Dr. Hani, and probably many o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se changes. So yes, it is about raising awareness, education, and so on, but at the end, the only thing that we can be sure is that the criteria, like aesthetic criteria, should not be given by people who are external to the community, like experts like us. And yesterday, Robert mentioned the case of, you know, the Indonesian dances that integrates parts of the performances that had been designed especially for tourists. But at the end, as Martin mentioned, it kept its sense, its meaning for the community. So why not? And at the end, it's not to the experts again to decide. And I think we don't want to be in a position to interfere with human creativity. And sometimes human creativity means that there's fusion of different forms. People are exposed to music and dance throughout the world. On the other hand, I think it's part of our miss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to safeguard traditions that are no longer widely practiced, that have beauty and significance and integrity for a community. How do you do that? I think that education, both informal and formal education, is really critically important. If you expose deeply traditional forms to children in the schools, and they see that it's fun and it's something, if they have the opportunity in their classes to interview their grandparents or to learn games from older relatives and you know, experience these deep traditions, then you know, that's something that's part of their socialization, part of their enculturation. It's something that they can learn from childhood, as well as programs to teach traditions. I mean, in society and culture, there are also revivals where people want to go back to the older forms and to revitalize them and learn them again. I mean, that's an impulse in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So there's these different countercurrents. And cultural appropriation is something we haven't spoken about, but that's also something that happens universally and can be exploitative, and it's particularly dangerous for sacred traditions and indigenous traditions. So culture is very complex. It changes all the time. There are forms we may like, forms that we don't like. I think that you know, we're not. I don't think we should be policemen of culture. You know, that culture is a dynamic sort of thing, and we have our prioritization and our connoisseurship and a recognition of what's important for a community, and that's where we can pinpoint our efforts.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오버돼서 우리 여기서 제가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김나연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네 분이죠. 네 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해주셨고, 문화의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전문가들은 교육이라든가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것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처음 무형유산과 그다음에 관광을 주제로 해서 처음 포럼을 했고, 우리 발표해 주신 네네, 제가 축사 마지막 하실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 세 분, 여기에 세 분의 무형유산 보유자, 리빙 헤리티지가 세 분 와 계신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최종 클로징 리마크 할 때 다시 소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우리 사회자께 넘기고 세 분에 대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발표자
그 기조 강연을 해주신 저 바론 교수, 그다음에 우리 저쪽부터 타마라 세베린 카샤, Dr. Martin and Joanne and 키 리온세, thank you very much. 그다음에 토론해주신 분들도 정말 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질문도 해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그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